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마을에 율리타운과 럭타운이라는 두 개의 마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서로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율리타운의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사람의 의도와 성격을 중시했으며 럭타운의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우연의 요소들을 중시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이 찰리인 율리타운의 청년입니다. 찰리는 마음씨가 착하고 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찰리는 노부모님의 약초를 구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숲을 방문했습니다. 숲 속에는 아주 희귀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고 그 약초가 부모님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걸 찰리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예정에 없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숲속의 모든 길이 물에 잠겨버렸고 나무들은 번개에 맞아 곳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찰리는 어떻게든 약초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찰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럭타운에는 또 다른 청년, 빌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도 찰리처럼 마음씨 좋은 청년이었고 그의 부모님을 위해 약초를 구하러 같은 숲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빌이 숲을 방문한 날은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날씨였습니다. 그는 손쉽게 약초를 구했고 마을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 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율리타운의 사람들은 찰리가 비록 약초를 구해오지 못했지만 그의 의도와 노력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찰리의 상황을 이해하며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음 그의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럭타운의 사람들은 빌의 결과를 중시하며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들은 빌이 행운을 부여잡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찰리와 같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얻은 빌을 칭송했습니다. 이 두 마을의 이야기는 고대부터 내려온 전설이 되어 두 마을의 철학적 기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율리타운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의도를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렸고 럭타운 사람들은 결과와 그 결과를 결정하는 운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행자들이 두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듣게 되는 재미있는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찰리와 빌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의도와 결과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며 버나드 윌리엄스의 모럴 럭이론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청년,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는 항상 걱정이 많았고 무슨 일이든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날씨가 나쁠 것 같아 걱정하고 길게 이어지던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한숨을 쉬마며 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올까 고민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종종 농담 삼아 그를 걱정 대마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여행 중인 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자는 바로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피테토스를 깊이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자는 토마스의 괴로움을 듣고는 말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그리하여 현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 한 왕국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비나 태양, 바람 같은 날씨 변화를 걱정하며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농부의 하루는 언제나 걱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돌보는 작물들도 그다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농부는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을 우연히 접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씨 같은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작물을 돌보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농장은 언제나 풍성했고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더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죠?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어떤지를 걱정하며 비가 멈추길 바랄 수도 있다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것이라네. 대신 우산을 챙기거나 비에 젖어도 괜찮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토마스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고집스러운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시험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든 좋든 그는 그날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걱정 대마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마스의 긍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고 모두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토마스는 웃으며 현자를 만났던 그날을 떠올리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리하여 토마스는 마음의 농부가 되어 타인의 삶에도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저 멀리 현자는 그런 토마스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또 다른 길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에피쿠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았습니다. 에피쿠르는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고 필요한 것 외에는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크게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농산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날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은 각종 신선한 과일과 채소, 갓 구운 빵, 다양한 고기를 파느라 분주했습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흥분을 만끽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피쿠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축제에 참여할까 궁금해하며 주목했습니다. 에피쿠르는 여러 상점을 둘러보며 몇 가지 신선한 과일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에피쿠르, 왜 이렇게 적게 사는 거야? 이 좋은 날을 만끽하며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게 좋지 않아? 그러자 에피쿠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이 과일들이 충분해. 과한 것은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깨뜨릴 뿐이지. 그 말에 사람들은 머리를 갸우뚱했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에피쿠르는 이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쾌락이란 단순히 많은 것을 소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만족 가능한 것에서 오는 작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걸 가진다 해도 욕망이 끝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진정한 쾌락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절제하느냐에 달려있어. 축제의 분위기에 들뜬 젊은 청년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주는 기쁨도 크지 않나요? 가끔은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잖아요. 에피쿠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 기쁨도 존재해. 하지만 생각해봐. 내가 언제 가장 위대한 만족을 느꼈는지. 주머니에 줄곧 만전을 지니고 다니는 것보다 진정 필요한 순간에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더 소중하지 않았던가?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쾌락은 결국 고통의 부재야. 욕망이 이끄는 길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염려가 도사리고 있어. 하지만 필요한 것, 자족할 줄 아는 것에서 오는 평온함은 그 고통을 차단해주지. 사람들은 에피쿠르의 이야기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결국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날부터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에피쿠르는 많은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중 몇몇에게는 그가 전한 메시지가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가끔씩 축제가 열리는 저녁, 에피쿠르는 들판에 누워 이따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쾌락은 평온 속에 있지.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갈증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네. 네 번째 이야기. 바룩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연과 신의 일체성을 쉽게 잊고 지내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의 호숫가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른바 지혜로운 할아버지로 불렸고 자연과의 깊은 교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호숫가에 나가 물결을 관찰하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호수는 신의 얼굴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노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할아버지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노인은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신은 모든 곳에 있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여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호수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노인은 여전히 호숫가에 앉아 명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호수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신이 여기에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노인은 물끄러미 그들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신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 있습니다. 호수가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일 뿐 그 자체로 신의 다른 모습이지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때로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삶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에서 위안을 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저 우려 속에 갇히게 되지만 자연이 보여주는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을 찾고 싶다면 그저 자연을 관찰하고 변화에 귀 기울이며 배우세요. 시간이 지나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처럼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해합니다. 자연이고 신이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신의 한 부분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안에서 신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이 이야기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과 신의 일체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일상의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고 변화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